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종현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응 조치를 거론하면서 공개 경고하는 등 한러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연결해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이 속속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 정치 토크 코너에서 짚어봅니다. 저출생 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특집 기획 인터뷰 그 세 번째 순서로 강창희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와 함께 초고령 사회 노후 대비 어떻게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정광재 대변인이 정광재 전 대변인이 됐습니다. 호칭이 이렇게 네. 변했어요. 제가 소개할 때도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약간 막혔는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신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어제자로 국민의힘 대변인을 사직하고 네. 이번에 당대표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 열리잖아요. 네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캠프를 차리게 됐는데 제가 거기 대변인 격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 당원 당규를 보면 당직자나 이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들이 캠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좀 정치적 철학과 소견을 좀 같이 하는 부분이 많아서 뭐 결심을 하고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선을 돕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 전당대회 등 정치권 현안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선 북러 정상회담 후폭풍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 초치했습니다. 항의의 뜻 전달한 건데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우선 조기현 부위원장님 정부 대응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레드라인을 넘는 것 같지는 않는데 북러가 관계 개선에 나선 부분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선언에 그칠 것으로 실제로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사실 국제 정세를 볼 때. 어쨌든 북러의 그 동맹 그 협약 자체가 이 자동 개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1961년에 동맹체제로까지 간 건 아니고 또 푸틴이 하노이에서 한 얘기를 보면 한국은 걱정할 일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행 단계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자동 개입을 위한 후속적인 조치 군사 물자 간 교류라든가 이런 무기 지원의 상호 협력까지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북러 간의 향후의 어떤 실행
까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무기 전쟁 하나의 카드로 뭐 우리 정부가 제기할 수는 있지만 다른 뭐 이 미국과의 관계라는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을 하고 이후에 이제 북러 간의 관계의 추가적인 개선 문제나 미사일이나 뭐 우주항공 관련해서 협의를 보면서 네. 또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나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적정한 선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 일종의 동맹 차원의 강화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아주 뭐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관이 조치를 해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지금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진행 중인데 거의 러시아만 유일하게 이 대북 제재를 어겨가면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교류를 강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측면은 상당히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러 관계도 이에 따라서 조금 악화될 기미가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네네. 상황 관리가 우리 외교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러 관계 냉각되고 있습니다. 많이 냉각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이 어제 또다시 군사분계선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복상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갔는데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예요.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뭐 일단은 그 지침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사격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의도적 도발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우발적 충돌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국민들이 요즘에 굉장히 불안해 하시잖아요. 이제 추가적으로 대북 전단 또 오물풍선 또 확성기 이런 식으로 자꾸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 다만 북측의 이런 의도적 조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 필요할 때의 어떤 상황 조치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상황 관리 잘 해주셨다고 해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로 현재까지의 상황 관리 뭐 세 번의 무단 침범이 있었는데 경고 방송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사격해서 이 침범했던 북한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군사분계선 침범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북한이 굉장히 고도의 군사적 심리적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뭐 남남 갈등이나 아니면 이 심리전에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군사 당국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북한이 이런 식으로 자꾸 정전협정 위반하는 행위를 벌여서는 안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도 뭐 국제사회를 중심으로도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좀 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연결해서 북러 회담의 의미와 앞으로 달라진 북러 관계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의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네. 외신들은 냉전 종식 후 북러 양국이 가장 강력히 밀착했다는 신호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센터장님도 이런 외신들의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예, 물론 동의합니다. 우리 정부도 NSC 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동맹 조약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규탄을 했고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냉전 종식 후에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가장 강력하게 밀착했다. 큰 우려가 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가장 관심을 가는 부분이 침략 시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이 이제 조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겼냐 이런 거였는데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이제 지금 보면 이번에 맺은 조약은 과거 61년에 맺었던 구소련과 맺었던 조약 또는 2000년에 맺었던 친선 설린협조 조약보다 굉장히 방대합니다. 네. 그리고 4조 내용을 보면 다 있지는 않겠습니다.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네.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차 원조를 제공한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즉각 개입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61년 소련과 맺었던 동맹조약 내용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네. 물론 중간에 유엔 헌장 또 국내법 이런 표현이 들어갔지만 역시 이것도 뭐 사실은 구색을 맞춰서 넣은 것이고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정말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즉각 개입 조항 일각에선 70년 한미 동맹의 주춧돌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이런 평가까지 내놓고 있어요. 센터장님도 그렇게 평가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조약의 문안만을 보면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제 70년 이제 71년이 됐습니다.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지요. 세계 최고의 최강의 동맹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다만 조약상으로만 보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2조에는 어느 당사국이 무력 공격에 의해서 위협을 받으면 협의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자동 개입 이런 건 없다 이거죠.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4조에는 미국은 대한민국의 이 미군을 주둔하고 이제 권리를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 그랬거든요. 네네. 배치 권리를 대한민국은 미국에 허여하고 미국은 수락한다. 그래서 이제 주한 미군이 배치가 돼 있고 한미는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걸로 보면 뭐 이번에 동맹 조약이 체결되기 됐지만 북한 러시아의 이 동맹이 한미 동맹을 능가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정상회담 통해서 앞으로 그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예, 일단 지금 4조 조항만을 보면 결국 1961년도로 돌아간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의 언급을 보면 과거 선대에 맺었던 소련과 맺었던 그 관계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최고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즉각 개입 조항뿐만이 아니라 3조에도 위험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협이 조성이 되면 지체 없이 서로 그 협조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협상 통로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6조와 8조에 보면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서 공동 제도적 틀 마련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국제사회가 우려한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이제 노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조약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이전보다도 훨씬 노골적으로 더 강력하게 협력을 해나갈 가능성 이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실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 재검토하겠다 이런 강수를 던졌고요. 푸틴 대통령은 살상 무기 제공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러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모양새인데 정부 대응 적절했다고 보세요? 저는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푸틴 대통령이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네. 많은 전문가들이 또 우리 국민들도 적어도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더라도 동맹 이런 건 안 할 것이다. 선을 넘는 행동은 안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제 나온 결과만으로 보면 지금 결국 우리 국민들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형국이 된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히 규탄하고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 비제공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푸틴이 우리 보고 실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수는 푸틴이 훨씬 먼저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푸틴이 추가 실수를 하면 아마 이 재검토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점을 푸틴은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합의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수준을 봐가면서 우리도 결정을 하겠다라는 상황 관리도 함께 하고 또 대화의 채널도 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네. 북한의 대남 대미 전략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미일은 그렇다면 격상된 북러 관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북한은 이제 러시아와 동맹 수준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존의 대남 대미 관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뒷배를 믿고 행동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도발 가능성이 많아진 거죠. 따라서 지금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행동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불법 밀착을 통해서 가져올 안보적인 위험, 그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 안보를 지키기 위한 협력 또 동맹 또 대비태세 이런 것들을 한층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것이 합의는 됐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우려하거나 불안하거나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한미와 또 우리 자체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신뢰하고 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당은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조기현 변호사님, 이런 여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원 특검법 그 야당이 단독 처리해야 한 이유 뭔가요? 단독 처리를 안 하면 좋죠. 네. 해병대 특검법에 대해서 21대 국회 말에도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하는 의원들도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내부에서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가 이제 뭐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 전혀 국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법사위 구성에도 지금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7월 말이면 지금 당시의 실체적 규명을 위해 핵심적인 증거인 통신 기록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 상황에서 계속 이 지지부진한 공수처 또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만을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서 현안 질문 등을 하려고 해도 지금 정부 장관들조차도 법사위 출석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관련돼서 특검법의 필요성 또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그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정광재 대변인님은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우리 이재명 뭐 사법저지 특위 뭐 이런 것 방탄 사법저지 특위 소속 의원인 주진우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상임위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상적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또 더군다나 법사위에서 지금 논의되는 내용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게 사법 방해라는 것은 공수처와 경찰이 지금 수사를 막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마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내용들 보면요. 탄핵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올수록 왜 법사위에서 그 최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그 배경이 그대로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 또 정략적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원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에 경찰 이첩과 회수 과정에 대해서 묻자 참담했다.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게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이 아무래도 민주당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특검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공수처에서 관련 수사를 여러 가지 진행해 왔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딱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최초 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했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바뀐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경로설이 나오고 또 이후에 이제 박정원 대령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뭐 그 즈음에서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사실, 대통령실과 또 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 이런 게 다 밝혀집니다. 이게 그 내용을 지금 오늘도 증언 거부권 행사하면서 진술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누가 봐도 정황상 대통령실로부터 시작된 수사 외압, 무마 의혹이 발생했다고 보이거든요. 뭐 수사를 제대로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최초 수사했던 박정원 대령은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오늘 진술한 걸로 보이고요. 특검을 통해서만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정광재 대변인 그 반박 짧게 예, 아까 뭐, 얘기한 거 비슷할 것 같아서. 예. 박 전 단장의 증언은 아직까지는 박 전 단장의 주장일 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하겠다는 입장, 여당과 정부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원구성 협상 뭐 막판 협상이라 할까요? 관련 그 여당이 오늘 의원총회 열고 원구성 협상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당내 중진들 경우에는 그냥 7개 상임위원장 자리 받고 어차피 국회에 들어갈 거 들어가자. 네. 이런 분위기가 좀 우세했나요? 정광재 대변인. 지금 딱 절반 정도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절반 그런데 반대 반이요? 예, 반대 반인데, 근데 이거는 변화는 있는 거죠. 처음에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우리도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7개 상임위라도 맡아서 국정운영에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목소리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24일 의총을 열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우원식 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우원식 의장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이번 주말은 넘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번 주말까지는 예. 기다려 보시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국회의장 출마 선언할 때부터 국회법에 따라서 6월 내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우원식 의장이 밝혀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죠. 국민의힘 내부적인 어떤 의견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니까. 지금 6월 임시국회 열어놓고 사실 대정부 질문도 해야 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해야 되고 22대 국회 출범에 맞게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해야죠. 이제 이번 주말을 넘어가면 우원식 의장의 어떤 결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오늘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라 차기 대표 출마 선언에 나섭니다. 시간을 보니까 나경원 오후 1시, 한동훈 오후 2시, 원희룡 오후 3시 이렇게 이제 출마 선언할 예정으로 시간을 잡아놨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로 해서 출마 선언. 예, 정광재 대변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후보 등록이 월요일, 화요일 시작 이틀간 진행이 되니까 뭐 네. 일요일 날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시간 저희 측에서 제일 먼저 2시로 확정해서 발표했는데 1시와 3시 이렇게 마치 샌드위치로 포위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나경원 의원 또 원희룡 전 장관이 이렇게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 뭐 어대한이라는 게 언론에서 많이 평가를 해 주셨지만 여하튼 치열한 그 각자의 비전들을 설명해서 득표전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리더십 그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면 더 당을 개혁적으로 혁신해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오선 윤상현 의원은 오늘 그 인천 지역구에서 출마 선언했어요. 네.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예. 면서 당권 경쟁자를 견제하는 발언 남겼습니다. 뭐 네.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보니까 한동훈, 뭐 원희룡 이런 분인데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지난 총선 끝난 다음에 여러 언론에서 총선 패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름의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그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지우려는 양상에서 그렇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진짜 나의 책임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당원과 민심을 들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그 출마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총선 패배 책임론을 다른 후보를 공략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는 뭐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쭤볼게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 입장에선 땡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또 한 전 위원장은 대표 선거에 떨어질 것이다.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전망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좀 다르신데 뭐 박지원 의원께서야 워낙 정치적으로 뭐 관록이 있으시니까 네. 나름의 어떤 시각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네. 상황이나 구도는 좀 바뀐 건 분명해 보이고요. 누구 나와서 땡큐 이런 거 잘 안 맞았잖아요. 특히 네. 민주당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나왔을 때도 비슷한 이 반응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즉위 이 상황까지 온 거였으니까 뭐 누가 나왔다고 민주당이 더 유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이 새롭게 요구되는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보수 혁신 이런 거를 해서 막 간다고 하면 민주당도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되니까요. 그런 결과를 좀 예의주시하고 그거에 맞게 민주당이 또 이 경쟁에서 더 우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잘하는 게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경쟁은 좀 달아오르는 분위기인데 그 나경원 의원이 친윤계 측면 지원서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나 의원은 자신 특정 계파에 줄 서지 않는다. 계파 정치가 당의 패배 원인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네. 나 의원이 이렇게 친윤계와 선을 그은 배경 뭐라고 보세요? 뭐 자신이 당대표가 되는데 친윤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는다라고 인식되는 것이 네. 자신의 당선 가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뭐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이 갑자기 등판하면서 조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상황 변화와는 어긋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친윤 후보의 지원을 받는 후보는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자, 이재명 대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연임 가능성이 확실시 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냐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임박했다고는 보시는 거죠,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렇죠. 8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보통 네. 한 달 전까지 그러니까 당규상에서는 선관위가 구성되고 후보 등록 일정이 확정되면 그 전까지 사퇴하게 돼 있으니까 네네. 역순에서 보면 다음 주까지는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네. 내주 중에는 어떤 입장 표명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고민정 의원이 약간 그 대선 후보로서 당대표 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이제 고민정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지난 그 21대 총선 이 지도부 과정에서 약간의 뭐 입장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춰져 그렇지만 네. 이재명 대표도 분명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판까지 분명한 입장을 아직 내시지 않는 건데 과연 당대표를 연임해서 차기 대선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시죠. 고민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고민정 최고위원은 해라 마라 맞지 않다 이런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고 네. 이재명 대표 분명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어제 정광희 대변인 짧게 고민 한 다 말씀. 끝난 거 아닙니까? 고민 다 끝났고요. 연임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도 다 마련해 놨고 지금 뭐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말 더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민주당에서? 지금 어떻게 정광재 대변인이 민주당 사적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금요일인 만큼 이미 퇴근 정체가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잠원부터 서초 사이와 죽전에서 수원 일대, 이후로는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휴게소 사이로 정체고요. 남이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모가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호법분기점부터 정체고요. 더 가서는 진천에서 진천터널 사이와 증평에서 오창분기점 일대, 이후로는 서청주에서 강서 하이패스 요금소 사이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묵동나들목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더 가서 신내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바다 종암분기점부터 정체 심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방면으로 성산대교 남단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분당 수서로에서는 양방면 수서 부근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레터 K는 지난 수요일부터 저출생 고령화 위기 대응 특집 인터뷰를 연속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머지않아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노후는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한 분들 많을 겁니다. 건강은 나빠지고 소득은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도 점점 단절되는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즐겁고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을지 노후 설계 전문가에게 직접 얘기 들어봅니다.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여러 자산운용사 임원 지내시고 네. 제도권 금융에서만 거의 50년 넘게 일하셨어요. 네. 현재는 노후 설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은퇴 이후의 삶, 노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신 계기 뭔가요? 예, 제가 주니어 시절에 일본에서 한 8년 근무를 했는데요. 네. 우리보다 20년, 30년 앞서가는 일본 고령 사회를 본 거가 네. 영향을 줬고요. 또 2000년 초에 일본의 베이비붐 1세대, 제가 1947년생인데요. 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은퇴 관련 책이 많이 나왔는데 그걸 또 한 20권 읽어본 것도 도움이 됐고요. 그렇군요. 또 제가 투자 교육 일을 해왔는데 주식 투자를 왜 하시냐고 우리나라, 일본, 미국에 물어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질문이라고 하냐 돈 벌려고 하지. 근데 미국에서는 노후 대비를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네. 그게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때부터 노후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 금융계에서도 일하시면서 일본의 고령화, 저출생, 노후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걸 이제 직접 보셨을 텐데요. 일본에서 앞서 일어난 문제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일본의 주택 가격이요. 네네. 제 동경 근교에서 살고 있는 제 지인이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에 산 거가 3억 6천까지 올라가지고 네. 근데 지금 제가 2달 전, 3달 전에 물어보니까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리지 말잔다고 그러거든요. 10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또 일본의 빈집이 5년 전에 849만 채인데 작년에 900만 채로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10년 후가 되면 세 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된다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줄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약간 근데 집값의 폭락 뭐 이런 거요? 이런 것도 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혼자 사는 노후. 그다음에 100살 또 100년 동안 뭐 하고 살 건가. 또 퇴직 후에 부부의 화목 문제. 그다음에 일본에서 지금 간병 대란, 돌봄 대란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런 시설, 그런 요원이 앞으로 부족하게 될 거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앞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지금 아주 관심 갖고 지금 이 프로그램 듣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점점 심화되면서 50년 뒤엔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그 대표님 보시기에 저출생 현상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 그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계에서는 네네. 우리 사회에 이제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저성장 결핍의 시대. 예. 그런데 이제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네.
매년 10%의 성장을 했거든요. 네네.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살았는데 몇 년 전부터 4%, 3%, 2%뭐 마이너스 성장, 작년에 1%, 네. 그럼 금년에도 어려운데 이 장기적으로 이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애를 많이 낳아야 되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노동인구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가 1955년에서 60년 그 베이비붐 세대 그때는 6.3명씩 낳거든요. 출산율이. 그 무지막지하게 출생한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네. 작년에 0.72명, 금년에 0.68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그래서 뭐냐면 더더구나 이 고령화 이게 속도가 우리가 너무나 빠르다는 게 문제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돼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30년 저 고생을 했는데 우리는 25년 동안에 진행이 되니까 정말 일본,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 되지만 우리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을 해야 되니까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아, 이게 우리가 예. 그냥 느슨하게 있을 때가 아니군요. 네. 예. 자,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고 이제 자녀 사교육비, 주거 등의 지출이 많아서 노후 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실제로 네. 대표님 보시기에 한국에서의 노후 준비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지금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주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늦었다. 와서 들으니까 예. 결국 그게는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죠. 네. 지금 그 노인 빈곤율 이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40.4% OECD 가입국 중에서 1등이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그걸 공포스럽게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상대 빈곤율이고 중위소득 우리가 346만 원인데요. 그거의 50%면 173만 원 이하로 사는 네네. 사람을 이제 빈곤층이라고 그러는데 농촌에서 173만 원 있으면 그게 빈곤층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10억짜리 집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은 이게 빈곤층이거든요. 그거를 과감하게 국민연금에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서 받게 되면은 예.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영목이지나 뭐 이런 그렇죠. 거요? 5억짜리 집만 해도 100만 원 넘게 받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결국은 생각을 바꾸면은 여러 가지 돌파구가 있다. 네네. 그리고 또 준비 못했으니까 뭔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네네. 그런 준비를 하게 되면은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대비는 하되 네. 생각을 바꿔서 방법을 찾자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강창희 대표님께서는 노후 불안을 딱 세 가지로 정의하셨습니까? 그 세 가지가 뭐죠? 예, 뭐 저뿐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 첫째가 돈, 네.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 네. 예, 그러니까 돈, 건강, 외로움에 어떻게 대비를 할까? 이게 노후 준비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 건강, 외로움, 노후의 3대 불안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우리가 돈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예, 정년 이후에 뭐 가장 만만한 게 연금 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있으면 아마 제일 안정될 겁니다. 근데 네.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말씀대로 됩니까? 선진국은 네. 부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네. 최저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독일 노인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60, 70%, 80%인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29%밖에 안 되거든요. 와, 10명 중에 3명도 될까 말까요? 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아주 일부밖에 없으니까. 네. 보통 사람이 받는 게 국민연금인데 그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노령연금이라고 그러죠. 몇십만 원이라도 받는 사람이 68%고요. 네. 더 문제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월 60만 원 미만이 74%.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참 그 말하기 그렇지만 껌값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고 퇴직연금도 뭐 이렇게 가입자 수로 적립금을 나눠보니까 네. 평균 4,800만 원 정도. 개인연금도 계좌당 한 1,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다 받아봤자 1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있는 게 달랑 집 한 채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예. 집 얘기하셨는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 가구의 실물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1%라는 통계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도 또 많지만 그래도 집 한 채는 갖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에 있습니다. 네. 근데 대출 받아서 어렵게 산 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락하기라도 하면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말씀대로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네. 특히 노인분들은 80-90%가 집 한 채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있는 게 집 한 채밖에 없는 분이라면은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3억짜리라면은 주택연금 가입하게 되면 72만 원씩 매달 받을 수 있고 네. 5억이면 한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활비가 도달이 되면서 혹시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세상 떠날 때 양도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동산 비중을 낮춘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또 해결 방법이 있다. 네. 네. 자, 금융자산 비율 높인다고 이제 그 가정을 했을 때요. 네. 이른바 또 리스크가 없진 않습니다. 네. 은행 예금은 안전성은 있지만 돈을 불리기엔 좀 역부족인 측면이 있고 네. 주식 같은 금융자산은 불확실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뭐 일반 개미들이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이런 리스크는 어떻게 좀 완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네. 투자라고 하면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측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매 그냥 예측 그러는데 네.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한 거다 노력은 하지만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돼 있고 빚내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네.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래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으로 하라. 그래야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우선 빚내서 하고 있죠. 그다음에 묻어두기는커녕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의 매매 회전율 1년에 몇 번 사고 파는가 네. 68번을 세고 판대요. 68번. 예. 그러면은 그게 성공할 가능성도 없고 그다음에 그 이러다 보면은 일에 소홀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돼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우선 이 마음가짐 이 원칙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지 네.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강창희 대표님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다 보니까 청취자들의 문자가 막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미경 님이 주식 투자에서 손해보기 쉬울 것 같아 걱정이에요. 네. 역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빚내서 하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샀다 팔았다 해서도 안 되고 근데 그 원칙을 얘기하면 다들 웃습니다. 올라요 떨어져요 그 얘기만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답답하죠. 네. 윤의식 님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다 보니까 노후 대비는 사치라고 느껴집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건 퇴직 이후 예. 내 자산의 얼만큼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여부 아닐까요? 그래서 퇴직 이후 노후자금 운영 원칙 예. 뭐 이게 요런 건 좀 원칙을 지켜라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요 퇴직을 하고 나서요 네. 주식 투자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한꺼번에 늘리겠다는 생각을 첫째 버려야 됩니다. 네. 뭐냐면 퇴직하게 되면은 이 생활비가 뭡니까 저 월급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그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가 되는데 지출 규모를 줄여야겠네요. 세계 평균을 보니까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연 4% 이내에서 꺼내 쓰세요. 네. 1억을 모았으면 400만 원 이내에서 그래야지 30년 40년 꺼냈으니까. 그리고 남은 돈은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니까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3%거든요. 그러니까 한 4, 5% 욕심내더라도 6% 정도 네. 되게 보수적으로 하세요. 그러는데 주식으로 튀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또 하나 2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능하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나중에 또 병이 걸릴 수도 그렇죠. 있고. 연금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퇴직하면 절약해야 되잖아요. 예, 60, 예. 70% 수준으로 절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해가지고 50만 원 벌든 100만 원 벌든 근로소득, 그러니까 연금소득, 절약, 근로소득으로 2단계에서는 안 꺼내 쓰는 노력을 하고 근로소득 있으면 또 보험비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3단계로 가는 게 70대 후반, 80대 초반인데 네. 그때는 뭐 예금 같은 확실한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쓰다가 세상 떠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질문 드릴게요. 홍콩 지수 편입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있었을 때 알고 보니까 이 상품이 예.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네. 고령 투자자들에게 지인들이 이 펀드 좋다더라
보험 좋은 게 있더더라 권하면 이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네. 고령 투자할 때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요. 홍콩 지수 편입 ELS 같은 경우에는 네. 뭡니까? 조건이 있거든. 단서 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홍콩 ELS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주가 지수가 5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네.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데 그 단서 조항을 잘 모르고 샀거나 또는 어떻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50% 떨어져요. 이 말 듣고 샀다가 낭패를 보기 때문에 이 단서 조항 네. 이걸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책임져 주는 저축 상품인지 네. 내 책임인 투자 상품인지를 또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정확히 봐야겠네요. 그다음에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회사가 어딘가 사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운용사. 예. 예. 그다음에 자기한테 적합한가. 이 직장인이 무슨 옵션이니 선물이니 이거 샀다 팔았다 하고 하면은 이게 일도 못 하고 네. 실패 보거든요. 네. 그런 그렇군요. 자기한테 맞는 건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수수료. 수수료. 예. 0.5% 차이만 나도 5년 10년만 큰 차이를 내기 때문에 선중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가입할 때 그다음에 예금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예요. 네. 우리는 그걸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막 질문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37님. 주식 장기 투자라고 하면 몇 년 정도 보고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장기 투자는 몇 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제값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 3년은 최하 봐야 되는 거죠. 네네. 1248님은요. 네. 전 노후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데 네. 1억 단위라도 주택연금에 해당될까요? 뭐 이렇게 아무리 싸도 해당은 됩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돈 문제 주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한 5분밖에 시간 안 남았지만 네. 지금부터는 돈 이외에 뭐 건강이나 외로움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제 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나도 100세까지는 살 수 있겠다. 이걸 대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평균 연령에 맞춰서 하십니까? 우리가 평균 연령에서 내 나이 뺀 만큼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예.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 그걸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게 1980년생 경우에 44세인데 남자는 100살 여자는 102살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산다고 가정하고 그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4222님이 노인이 되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이가 드니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우울증까지 와서 고생스럽네요. 제 가슴이 철렁합니다. 있는 건 친구밖에 없는데 돈과 건강이 없으니 걱정입니다. 흐흐. 우선 그분이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네. 노후의 3대 불안 돈, 건강, 외로움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네. 돈을 버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또는 그걸 겸한 활동이든 예. 소일거리가 가장 중요하다. 소일거리요? 예. 그 소일거리를 뭔가 갖는 게 건강에도 중요하고 네.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리스크 그 자체는 사실 건강 관리인데요. 기본적으로 그죠? 건강 관리고 아팠을 때 대비할 관리 최소한의 잘하고- 돈은 있어야 될 것 잘하고- 같아요. 잘하고 그다음에 네. 중대질병보험 하나쯤은 들어두는 게 좋은 거죠. 중대질병보험 하나쯤은 네. 들어줬으면 좋겠다 말씀이시죠? 네. 어쨌든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옆에 가족들 수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싱글의 시대,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나 이런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대표님.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노후 준비를 위해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한 가지 짚어주시면 어떤 말씀 하실 수 지금 있겠어요?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직장 네. 생활 시작과 동시에 3층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일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거기서 자기 100세 시대는 오래오래 일해야 되니까 네.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 네. 인적 자본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신 노후 준비.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적어도 이 시점엔 꼭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골든타임이 있나 이런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50대 초반엔 꼭 이거 시작해야 한다. 혹은 60대 초반에 시작해도 좋다. 뭐 이런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말씀드렸는데 20, 30대는 30년금 꼭 드는 거고요. 예. 40대는 자녀 리스크하고 건강 리스크를 대비하는 거고요.
50대가 되면 퇴직을 앞두니까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네. 부채 많은 사람 빨리 빚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밖에 없는 그 가정은 반반 정도로 어떻게 부동산의 비중을 줄일 노력을 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퇴직하고 나서 뭔가 일을 준비하는 거. 그게 50대가 할 일입니다. 5, 60대가. 혹시 20, 30대에게 뭐 노후 준비 그럼 좀 웃을지 모르지만 네. 20, 30대에게 한마디 하고 싶으시면 아까 어떤? 말씀드린 게 예. 삼층연금 꼭 가입하는 거고 예. 자기 몸값 높이는 인적 자본 투자를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최근 2024년 고용 패널 조사 학술대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청년 3명 중 2명은 부모에게 얹혀 살거나 따로 살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이른바 캥거루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한국 뭐 기본적으로 자녀 양육비 지출 굉장히 큰 나라인데 네. 그렇다면 자녀와의 관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도 네. 자녀를 또 떠안아야 되는 이런 관계 네. 교육비 투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애들이 어릴 때 자립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데 자녀에게 네. 지금 캥거루는 성인 전체로 314만 명이니까 이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면 자녀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네. 연금은 매달 나오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연금이 또 중요한 겁니다. 아, 연금은 중요한 거다. 네. 그리고 자녀들과도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근데 자녀 그 리스크를 이게 방어하는 방법은 40대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네. 이미 노인이 되고 나서는 참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는 거죠. 빨리 준비하는 게 좋은 거네요. 예. 말씀이.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나로도 씨가 공원 같은 곳에서 실버 근로하는 분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폭염 조심하세요. 1507님이 지역마다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오세요. 걱정이 훨씬 줄어듭니다. 뉴스레터 K가 준비한 저출생 고령화 위기 대응 특집 인터뷰 강창희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3 희연이는 오늘도 아빠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신부전증 투석을 받으러 가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지며 중환자실로 실려간 아빠. 그 이후 아빠의 말투는 어눌해졌고 왼쪽 편마비 증세로 거동도 어려워졌는데요. 낮에는 학교를, 밤에는 아빠를 돌보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내신 1등급의 우수한 성적으로 과학고에 입학한 희연이. 하지만 점점 불어나는 학비와 아빠의 병원비에 희연이는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선택했습니다. 속상함과 아쉬움 대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의젓한 소녀. 아빠에게 꼭 명문대 합격증을 선물하고 싶다는 희연이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중부지방에도 구름이 끼면서 기온이 어제보다는 약간 낮았는데요. 그래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3.9도 등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는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4시를 기해서 중부와 전북의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됐는데요. 주말에 전국 곳곳에 비가 오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이 30도, 춘천 29도, 대전과 전주, 대구 26도로 오늘보다 4
4에서 7도 가량 낮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부터 제주도에는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내일 다시 정체전선이 내륙까지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와 전라도에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일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의 많게는 150에서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경남 내륙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대 지역으로는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내용으로 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오늘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단독으로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 남용이자 사법방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의대 교수들이 휴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의사협회 특위는 내일 첫 회의를 열고 전국적인 무기한 휴진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젯밤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으로 전단 30만 장을 날려보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오물풍선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간부 2명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해당 병사가 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한복판에서 조속한 해결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휴진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사태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가슴만 졸이는 분들, 바로 환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의사들과 정부를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 많을 겁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기종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어떤 곳인지, 또 그동안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간략하게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예, 저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10년도에 창립됐습니다. 14년 정도 됐고요. 네. 그 현재 9개의 환자단체가 이제 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백혈병, 암,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뭐 건선이나 희소병 이렇게 해서 한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네. 저 했던 사건 중에 대표적으로 좀 알만한 사건이라면 환자 안전법이라는 법을 제정했었고요. 환자 안전법. 네. 그리고 이제 예가입법이라도 하지만 신해철법이라고 해서 네. 예전에 신해철 씨 의료 사고를 당하시고 신해철 씨 예. 가수. 예. 그때 이제 의료 분쟁 조정이 그때는 자동으로 개시가 안 됐는데 자동으로 개시할 수, 뭐 사망 같은 경우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법을 만들었었고요. 최근에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
지금 그 수술실에서 이제 의료 범죄 행위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법들을 만드는 주로 보면 이제 개인 민원을 해결해 주는 단체는 아니고 네. 전체 환자들을 위해서 주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로 입법을 의원 쪽에 부탁해서 의원 입법을 합니까? 아니면 정부 쪽에? 그러니까 사실은 의원 그 정부에서 안 하면 의원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시군요. 뭐 정부가 해주면 좋은 거고. 네. 자, 안기종 대표님 역시 환자 가족입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오랜 기간 이제 뭐 투병을 하신다 그럴까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들었고요. 예. 지금 상태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아버님은 11년 전에 췌장암 진단받으시고 네. 빨리 발견해서 수술하시고 네. 뭐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CT 찍는 추적 검사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보다는 이제 노안이시니까 88세시니까 네네. 기본으로 한 번 갈 때마다 진료과를 6개과를 다닐 정도로 그러세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럼 6개 과를 다닌다는 게 뭐 매달 아니면은 2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이요? 네. 아이고. 그리고 중간에 또 계속해서 검사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뭐 사실 우리 아버님도 계시지만 저희 아내는 21년 전에 백혈병 네. 진단받고 골수술도 받고 다시 뭐 재발했다가 다시 또 뭐 그 사모님이요? 예. 그 예. 지금은 그나마 또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서 하고 그렇군요. 있고 저는 그 우리 아내는 백혈병 그러니까 암 중에서 제일 좀 이게 위험한 백혈병이었고 네. 저는 암 중에서 제일 좀 약한 갑상선암으로 그래서 저도 한 16년 전쯤에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절제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주변의 환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들은 현장의 여러 생생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집단 휴진에 들어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최근에 어떤 얘기 들으셨는지 지난 한 주 상황이 좀 바뀐 거는 있다고 하던가요? 근데 사실은 다행히 네. 그 초기에 2월 20일에 전공의 집단 이제 사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실제 뭐 수술이나 항암 치료나 뭐 졸무세포 이식과 연기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그냥 수술이나 뭐 항암 치료를 일방적으로 연기하지는 않고 문제는 네. 뭐냐 협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협진. 그러니까 지금 중증 환자, 응급 환자들은 지금 의사 선생님이 남아서 정상 진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저 중환자나 암 환자 이건 정상 진료한다고 봐야 되네요. 근데 예. 암 환자가 안과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협진해야 되잖아요. 네네. 협진하는 안과는 지금 이제 휴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군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는 이유는 협진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협진 체계 중요한데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협진이 안 된다. 예. 예. 그리고 전공의가 예전에 했던 업무 중에서 네. 피해 간호사라 해서 의사의 업무를 일부 해주는 간호사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간호사라 하더라도 절대 못하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골수 검사 같은 검사나 네. 뭐 시술 그다음에 수술 동의서 작성하는 거. 그 의료법상으로도 의사가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냐니까 이제 그 의대 교수님들하고 네. 남아 있는 전문의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그러면 전공의 인력이 보충이 안 됐으니까 결국은 이제 남아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네. 지금 굉장히 좀 과하게 업무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중환자나 암 환자 뭐 수술이나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닌데 협진이 안 되니까 지금 상당히 미흡하고 어떤 경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데 병원 원무과나 간호원들이 다수 가입돼 있는 보건의료노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반대하는 성명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단체연합회가 원무과 직원이나 간호원들처럼 의사가 아닌 병원 종사자들 그러니까 뭐 예컨대 보건의료노조와 공감대를 이루거나 함께 논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 합니까? 아니 뭐 연락이 따로 오지는 않아서 그래요? 뭐 소통하고 있는 단체이긴 한데 이 이슈 가지고 따로 저희 단체 연락이 온 건 아니었고요.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저도 질문지 보면서 재밌는 이제 현상이 이게 의사 선생님도 진료를 연기하면 그 환자에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연기하면 진료를 의사 선생님이 직접 연기하는 게 아니라 원무과 직원이나 간호사한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간호사가 또 연락하면 또 환자들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이 모든 문제는 전공의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네. 그 사실은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도 원무과 전공의 직원도 집단 사직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전공의는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전공의의 사직 때문에 생긴 이 모든 거를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죠. 잘못도 없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걸 막고 있는 건데. 그래서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한테도 그 예약하시는 원무과 직원한테도 간호사한테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네.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오신 그거 저한테 잠깐 줘보실 수 있으세요? 예. 지금 뭐라고 써 있냐 하면요. 자, 지금 제가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데 스탑 집단 사직, 스탑 집단 휴진, 스탑 환자 불안, 스탑
환자 피해 다 멈춰라 이거죠. 집단 사직과 집단 휴진과 환자 불안과 환자 피해를 멈춰라. 이걸 아주 딱 저 포스터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게 똑같은 거네요. 자, 그래서 그 환자단체 연합회에서 벌이고 있는 활동 중 하나가 무기한 휴진을 비판한 온라인 피켓팅입니다. 환자 불안과 피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휴진하는 이제 극단적 방식을 고집한다면 분노한 국민들로부터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도 하셨어요. 온라인 피켓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 환자단체 연합회 9개 단체가 회원이 한 10만 명쯤 되거든요. 네. 그쪽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참여해달라고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매주 이제 요거 피켓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인데 온라인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 환자나 환자 가족이 해야 되잖아요. 예. 동일합니다. 지금 남아서 치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은 환자하기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가 국민들에게 또 정부나 국회에게 우리가 그걸 너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보이기로 하는 거는 좀 돌봐주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미안해서 주로 병원 앞에서 이렇게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모양새가 그렇다.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피켓팅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니까 최근에 이제 의사협회에서 18일에 집단 휴진했었잖아요. 개운이들이 많이 참여했거든요. 근데 그 대학병원하고 다릅니다. 대학병원은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개운이 같은 경우 동네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집단 휴진을 너무 이렇게 무리한 집단 휴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 커뮤니티나 지역의 맘카페 같은 곳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반대하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뭐 다양한 이제 온라인 피켓팅을 통해서 환자들의 목소리를 좀 전하는 방법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저 청취자 문자 보고 갈게요. 지금 대표님이 되게 공감할 것 같아요. 이 문자는 7341님. 의료 개혁으로 인한 갈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아픈 사람들은 한없이 작아지고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언제쯤 이 힘겨루기가 끝날까요? 똑같은 마음이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냥 한 열흘 정도 있으면 끝날 거다. 한 달 있으면 끝날 거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4달이 오늘 보니까 123일째더라고요. 와, 넉 달이 지났군요. 예. 그래서 연말까지 간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최근에 이제 환자들이 저희들에게도 많이 물어보면 각자 도생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각자 도생. 지금까지 버티고 견뎌왔는데 앞으로도 정부나 의료계 봐서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각자 도생, 환자는 환자 가족, 또 같은 이제 질환을 가진 사람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하시는 내용 보면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을 멈추고 각각 병의원들은 집단 휴진을 중단하라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건 이제 사실 정부의 사태 대응 원칙하고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정부의 이런 환자들 의견을 전달한 창구 같은 거는 좀 있습니까? 창구를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마련했어요? 이게 언제요? 5월 28일 날. 날짜도 제가 일부러 적어왔는데 아주 최근이네요. 그 당시에 11개 환자 단체에서 좀 환자들 개인 민원까지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그 질환의 좀 공통적인 그런 민원이나 이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전달해 주면 해결해 주는 공식 창구를 만들었고 그 담당관이 과장이나 국장급 레벨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1대1 전담관이라는 되게 거창한 이름을 붙였고요. 6월 16일 날 그때 국무총리 간담회가 끝나고 난 뒤에 또 한 번 더 보조를 배포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라는 게 환자한테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왜요? 일단 연락이 아직 오지 않은 단체도 있고요. 요청을 했는데 전혀 요청해서 지금까지 해결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환자들의 이런 피해 목소리 나오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냐. 라는 이제 비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요 사태 요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돼서 다음 주에 국회에서 아마 청문회가 있는데 거기에 일단 저보고 이렇게 참고인으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1대1 전담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거기서 저는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형식적인 환자의 피해에 대해서 형식적인 관심이나 조치 정도까지 안 되고 저희들이 원하는 게 코로나19 때 환자들이 피해받지 못했을 때 병원을 전원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잖아요. 이제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부가 의지가 있어도 그게 결국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이 정상화돼야 그것도 정상적으로 되는 일인데 여하튼 그 어레인지는 영어고 여하튼 중재를 하고 이러는데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약속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죠. 그래서 환자들이 왜 불만이 있냐니까 환자 단체도 알아서 뭐 수술 환자 전원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검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A라는 병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한데 그 병원에 집단 휴진하고 있으면 다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오늘 오후에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 사실 뭐 우리나라의 대표 병원이죠. 그렇죠. 소속 교수 투표를 거쳐서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 다음 주부터는 정상 진료 체계를 재가동한다고 합니다. 의사협회에겐 좀 타격일 수 있겠지만 환자로서는 반가운 소식 같은데요.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희들이 이게 저희도 오전에 그 환자 단체들이 7월 4일 날 이게 어디 뭐냐면 서울 아산병원에서 집단 휴진을 하는 날이거든요. 네네. 그때 대규모 집회를 하려고 집회 신고를 하고 나오면서 들은 이 언론 보도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되게 감회가 새롭다는 느낌이 저는 의료 현장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의대 교수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했고 무기한 하겠다 했지만 대부분의 우리 환자들은 오래 하지 않을 거다. 아마 의대 교수님들을 믿으시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게 맞겠지만 의료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의대 교수님께서 무기한으로 휴진할 거라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결국 서울대병원은 중단했습니다. 저는 중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중단할 거라 생각했었고 저는 이제 바라기는 이제 요 서울 의대 비대위의 이런 결정이 다른 곳도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 여기 제가 왜 관심 있게 봤냐니까 처음에 이게 무기한 휴진을 결정하는 그 설문조사에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제 이게 찬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높은 비율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는 이 휴진 자체가 환자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보다 정부에 대한 항의, 경고 뭐 이런 거요. 하지만 이제 그 일주일 다가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했다가는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중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환자에 대한 정부에 대한 경고 항의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료정책관은 의협이 무기한 휴진을 다시 예고했지만 의사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시리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휴진 참여 규모가 예상보다 적을 거란 이제 예측을 하면서 나온 말일 수도 있고 환자를 볼모로 잡지 마라 이런 경고의 뜻도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정부의 경고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정부는 그냥 정부가 국민들에게 국회에게 비난받지 않을 수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희들이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그럼 아쉬운 점 그 질문을 드릴게요. 의대 증원 문제 제기한 후에 이제 사태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이제 일관되게 대화 강조했지만 사실 대화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잘 모르고요. 상황이 잘 개선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단체 대표 입장에서 정부 대응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아쉬운 점이나 이런 것 좀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내용자 사실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축구 이렇게 시합이 국가대표 축구 했을 때 아무리 잘 싸우고 하더라도 막상 치면 사실은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거잖아요. 일단 이겨야죠. 슛을 50개 하면 뭐 합니까? 한 번 때려가지고 이겨야죠. 지금 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의대 정원 확대해서 환자들 필수 의료 지구로 살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전공의들이 구청이 떠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과정은 어떻게 하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오히려 정위가 떠나면서 전체 의료 공백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더 10년 뒤에 필수 의료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필수 의료도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행정처분이나 행정처분 관련해서 계속 좀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행정에 일관성 없는 부분. 이게 정부 상대 의사 불패론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의사와 정부가 싸우면 항상 의사가 이긴다.
그런 이번에도 아마 왜 지금 이제 전공의 대상으로 했던 행정 처분도 이제 행정 명령도 철회했거든요. 철회하는 것도 굉장히 사회적 비난이 많았거든요. 결국 봐라 의사한테 정부가 피하는 거 아니냐.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네.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핵심은 뭐냐면 지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니까 출구를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출구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의사협회가 있고요. 전공의 그 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의대 교수님이 있는데 네. 사실은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만들려면 뭔가 이게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뭐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출구 말씀하신 건 저도 동의하는데 다만 이제 의협의 지금 강경한 대응이나 아주 원칙 뭐라 그럴까요? 원론적인 대응 이런 걸 보면 정부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부분을 추진을 하면서 출구를 주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네. 아예 처음부터 원점 재논이 이렇게 하니까 정부에서는 그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학사 일정이랄까 이런 거를 또 포기해야 되나? 이런 아주 근본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오늘 이제 이 좋은 게 뭐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보통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말인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출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구가 어떤 거냐. 어떻게 하면 출구가 마련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의대 정원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정부는 1,509명 내년 정원 확대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확정됐는데 그냥 의료계에서도 내년 정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후내년 2026년 정원을 네. 논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점 대논이 그다음에 뭐 1,509 뭐 2,000명 기준 이렇게 하지 말고 뭐 그냥 2026년도에 정원을 논의하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마침 또 어제 저도 의료계획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어제 그 의사 수급 의사 인력의 수급을 이제 조정하는 위원회를 하기로 그 의료계획 특별위원회 만들고 첫 번째로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이거든요. 그 의대 정원 이렇게 논의하기 위한 기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거기 이제 환자 대표도 이제 자격을 준 거네요. 구성원으로. 예. 근데 거기 의료계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의사협회 전공협회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안 들어와도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논의는 진행되는데 가장 전문가들이 안 들어와 있네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예.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의사 수를 추계하고 또 조정도 가능한 위원회를 만들어라고 의료계 그렇게 요구했는데 만들었거든요. 네. 만들면 저는 여기서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도 너무 2,000명에 집착하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너무 이 원점 재논의를 하는데 약간 지금 의사협회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네. 아마 뒤에서 아마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한 발씩 물러서면서 좀 출구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요. 예.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안과 질환 환자가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 자신이 다니던 의원의 의사를 고소했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예. 문 닫지 말아달라는 요청에도 지난 18일 날 휴진을 강행해서 진료를 못 받았다 이런 건데요. 환자 단체들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예. 집단 휴진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하고 계세요? 그 사실은 집단 휴진을 하는 것에 대한 이 법적 대응은 주로 보면 정부가 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네. 요거는 지금 현재 내용 자체는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개시하라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일방적으로 휴진을 해서 이제 형사 고소를 한 거거든요. 의료법 위반으로 사실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막 확정되면 네. 면허도 취소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는데 네. 의료계에서는 어쨌든 이게 하루 문 열지 않은 거 가지고 과연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네네.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 환자분이 굉장히 권리의식이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되시거든요. 네네. 그 의대 정원 정하기 위한 기구 이제 아까 구성할 때 우리 대표님도 들어갔다 그랬는데요. 예. 환자 단체 대표님도 거기에 간호사나 이런 분들 보건의료노조 분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뭐 그 간호협회도 들어와 있고요. 예. 노동연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다 들어와 있는데 의사협회, 전공의협회하고 의학할리몬이라고 이제 학회 세 곳만 좀 빠져 의학할리몬. 있습니다. 예. 자, 8624님이 저는 90세 아버지 간호하며 힘들다 투덜거리는데 대표님 이야기 들으니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네요. 건강 잘 챙기세요. 이런 격려 말씀 아유, 주셨네요. 1927님이 제 아내는 항암 중인데요. 아내 치료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사실 의사들은 환자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아닙니다. 예.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인데 지금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상당히 이제 좀 아쉽게 생각은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의사들과 정부에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끝으로 양측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 짤막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 환자의 특성이 뭐냐? 환자는 아프고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환자의 특성이거든요. 네. 어찌 보면 지난 4개월간의 의료 공백 사태로 뭐 피해는 피해라도 환자의 불안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환자의 투병 의지라고 하는 게 뭐 투병한데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걸 계속해서 투병을 떨어뜨리는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고 뭐 의료계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일단 의료를 정상화시키는 것에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의료계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제발 앞으로 환자의 불안이나 그다음 피해를 도구로 삼아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정부가 4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전공의도 집단 행동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관련 이제 소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의 집단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제도나 네. 법률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제일 우선순위로 재발 방지법을 만드는 것에 좀 정부나 국회가 우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발 방지법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환자단체 연합회 안기종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이미 퇴근 정체 곳곳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 쪽으로 장수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칠서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는 감곡 일대와 북여주에서 남양평 하이패스 요금소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청계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성남나들목부터 더딘 흐름 길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암사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전 서울 양양고속도로 덕소 3패부터 긴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이후 성수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영동대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후로도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묵동나들목 부근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종암분기점부터 구리나들목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손지연 서울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전당대회 계절을 맞았습니다. 특히 두 당 모두 차기 대권 주자들이 당권 주자로 나섭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당권 주자들 윤곽이 드러났죠.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는 이제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였었고요. 대세론이 일찌감치 형성되면서 후보들이 나오지 않아서 전대 흥행에 실패하면 어쩌나 이런 당 안팎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기우였습니까? 네, 결국은 나경원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윤상현 의원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사파전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권 도전 여부가 불투명했던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아침에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절박함이 시작될 때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면서 불출마를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친윤계가 유승민 전 의원을 조준해서 전당대회 룰을 당신 100%로 변경했다. 이제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요. 네. 지난해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았던 데 이어서 이번에도 당권 도전이 불발됐습니다. 자, 그리고 막판 변수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초선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도요. 어제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나의 무대가 아닌 것 같다라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출마 선언 날짜, 시간까지 정해졌죠. 네, 공식 출마 선언을 언제 하느냐를 두고요. 서로 캠프가 정보전도 치열했습니다. 네, 이제 가장 먼저 한동훈 전 위원장이 23일입니다. 오는 23일 일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후 2시에 하겠다라고 어제 예고를 했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이제 후보 등록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후 2시를 택하고 나서 원희룡 전 장관이 오후 3시로 공지를 바로 했고요. 오늘 나경원 의원도 이에 앞서서 오후 1시에 같은 장소에서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출마선언 회견이 1시간 간격으로 릴레이로 이어지는 거고요. 사실상 선언문 또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하는 맞불 형식이고 요게 첫 대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도요. 방송사의 메인 뉴스 그리고 주요 신문들의 조간에서도 같은 날 같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분량을 좀 다 고르게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주자들이 이런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보 등록이 월요일과 화요일이다 그러면 만약에 월요일 날 딴 사람들이 나오는데 화요일 날 나오면 언론 노출 이나 중요성 부분에서 이게 처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다 고려했을 것 같고요. 아까 정광재 요번에 이제 한동훈 네. 캠프에 들어가기로 한 정광재 전 대변인 얘기는 자기네가 2시 정해놨더니 1시 3시로 샌드위치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한 발 빨리 또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오늘 오전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소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의 용현시장에서 했습니다. 뭔가 차별성을 보이려 그런 거네요. 네,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 참패의 패장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총선에서 패한 패자라는 겁니다. 이 총선 패배자들은 자숙해야 한다라면서 본인이 정말 어렵게 살아 돌아온 지역구의 의미를 더 부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출마 메시지도요. 패배가 너무 익숙해진 당이 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당의 변화를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라고 했고요. 민심이 당심이 되고 당심이 윤심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지난해 전당대회 룰을 변경할 때 당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당 중앙을 폭파시키겠다는 절절한 심정으로 나서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 마오쩌둥의 말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월요일 날 출마 선언을 한 분들의 어떤 그 움직임이랄까요? 이렇게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원희룡 전 장관도 행동을 시작했죠. 네, 오늘은요 국회를 직접 찾았습니다. 의원회관을 돌면서 의원들에게 출마 보고 지지 호소를 했고요. 뭐 이미 전화는 다 돌렸고요. 이제 네. 몇몇 의원들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로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참석 결과를 직접 윤 대통령에게 만나서 보고했다라는 사실을 알렸는데 요거는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먼저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전당대회에 나가겠다라는 것을 보고했다라는 것을 알렸거든요. 네네.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도 지금 친윤인지 비윤인지 이런 여러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데 한 전 위원장 측이 이렇게 먼저 나서니까 원 전 장관은 나는 직접 대통령을 만나서 보고했다라면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자, 그리고 원 전 장관은 전화하고 직접 대면하고 다르다는 그 차별성을 두기 위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원 전 장관은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여러 번 치러봤던 전략통들을 모으는데도 속도 내고 있고 또 국토부 장관 재임 시절에도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이 권역별로 원외 당협위원장을 모두 만나는 조용한 광폭 스킨십 해왔습니다. 와 이게 이제 출마 선언 전부터 이 움직임이 만만치 않은데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네, 나경원 의원은요. 일단 윤상현 의원도 현역 의원이지만 본인은 현역 의원이라는 강점도 10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의총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고 여기서 현역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의회주의 복원이 가장 중요하고 원외 당대표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전 위원장 겨냥한 거네요.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뭐 보수의 심장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장 많은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만났고요.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TK 당원들의 마음을 먼저 파고든다. 이런 전략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지사와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두터운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광역단체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선거 전략의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예측을 하나 물어볼까요? 이 대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홍준표 시장이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많이 비판을 해왔잖아요. 아주 네. 원색적으로 비판해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당권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하고 저녁을 먹습니다. 내일 아침이나 오늘 저녁에 페이스북에 글 쓸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나경원 네. 의원과의 만남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걸 썼어요? 네,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력을 굉장히 힐난하는 페이스북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나경원 의원을 칭찬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지 않을까 싶은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출마 선언문을 다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에게도 전화를 해서요. 네. 출마 소식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고 또 친윤 비윤 친한 반환을 나누지 않고 일단 폭넓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은요. 이 한동훈 대세론 어대한 일강 전략을 계속 밀고 나간다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과 원 전 장관을 후발주자로 가둬야만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끝내버린다. 네, 그래서 그런 여기는 전략이라 이거죠. 일강 전략에 계속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 결선 투표 언제 치러집니까? 네, 일단 지금 7.13 전당대회 7월 23일에 1차 투표를 하고요. 네. 여기서 1위 득표자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은 닷새간에 약간 이제 추가 선거운동 기간이 주어지고 네. 1위와 2위가 28일에 정면 승부 결선 투표를 치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2위, 3위, 4위 후보들이 힘을 모아서 1위를 뒤집는 굉장히 재밌는 시나리오가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이제 1차에서 어찌됐던 1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대세론이 강화될 가능성 둘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은요. 지금 일단 각각 세를 불려야 합니다. 네. 각각의 지지세를 파일을 키워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율을 빼서 오는 작업을 각각 열심히 해야만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막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2위가 되든 결선 투표로 가야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원희룡 전략은 일단 결선 투표까지 간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은 8월 18일에 전당대회를 치르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2년 임기를 다 채워가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것으로 지금 당 안팎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2달 전에 시기를 조절을 해서 지금의 당대표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빠르면 오늘 이 대표가 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네. 오늘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 중에요. 한 25일쯤에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서 그 이후에 아마 속도를 봐가면서 조율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당대표에 나가고요. 그러면은 함께 최고위원 지도부를 구성할 2기 지도부를 꾸려야 합니다. 네네. 여기도 이제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가까운 의원들을 끌어모아서 이재명 2기 지도부를 완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민주당은 앞서서 대권 분리조항 손질을 이미 끝냈어요. 네, 민주당은요 당원 당규 개정 등 이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고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2027년 대선에 나설 수 있는 조항들을 모두 손질을 했습니다. 네. 원래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이라는 거는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제왕적 총재 시절이 있었고 네. 그리고 여당의 대통령이 사실상 당의 주인 역할을 함께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정당 민주주의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돼서 2000년대부터는 모든 당이 당권권 분리 조항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은 뭐냐면요. 당대표는 이제 당무를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주요 핵심 당직자들의 인사권이 있고요. 그리고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선에서는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사이에 텀을 두지 않으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경선을 끌고 갈 수 있는 경선 관리가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 제기로 각각 대선 전에는 일정 시간 동안 당대표를 맡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그게 민주당은 1년 전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선 1년 6개월 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제 요거를 예외 조항들을 넣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조항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 내용이. 네, 네네.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돼서 당 내에서도 비판이 계속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요, 이 당권 분리 조항이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에는 맞지 않는다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은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차기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은 당권 대권 분리조항 유효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사람은 내년 9월에 모두 사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전당대회 때마다 대권 주자들에게는 이 질문이 집중됩니다. 그러면 당대표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대선에 나갈 것이냐, 이 당대표 자리를 징검다리로 쓰는 것이냐, 이런 다른 경쟁자들의 이 견제가 집중되고요. 네. 그런데 요건 또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당대표 직무에 충실하고 뭐 나중에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또 기술적으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군요. 네,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1분 미만 남았는데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당대표에 도전하면 새로운 지도부 어떻게 꾸려지게 될까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민주당을 이재명 친정체제로 구축을 했고요. 네. 2기 지도부도 김민석, 민영배, 한준호, 정봉주 여기까지는 현역 의원이고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등 친명계가 대거 출마해서 지도부를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아주 특별한 문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 주실 허남웅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포 영화 얘기 주로 해볼 텐데요. 네네네. 앞서서 짧게 배우 네네. 손석구 씨가 1,000원짜리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이게 어떤 영화인가요? 밤낚시라는 이제 제목의 작품이고요. 네네. 1,000원짜리 영화라고 그래서 아니 제작비가 1,000원이라고는 아니고요. 입장료가 1,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싸긴 입장료 싸네요. 그렇죠. 입장료가 1,000원인 이유는 이 작품이 단편이에요. 13분이 안 되거든요. 네. 예, 거기에다가 이 작품 자체를 이제 후원하는 쪽이 H 자동차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실험적인 작품인 거죠. 네. 예, 그러면서 관객들에게 1,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제공을 했는데
이게 또 영화계 쪽에서도 좀 관심이 있는 게요. 보통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 본다고 생각하고 입장료를 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3분이 채 안 되니까. 영화 한 편의 네. 러닝 타임이 13분.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영화를 누가 보고 얼마나 볼까라는 좀 생각들이 있었는데 저도 어제 봤거든요. 네. 근데 저녁에 9시 25분 상영작이었어요. 네. 사람들이 볼까라고 했는데 100석이 채 안 되는 그 극장이었거든요. 그래도 반이 넘게 차더라고요. 오, 그래요? 특히 젊은 관객들이 많아요.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께서는 뭐 쇼폼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얘기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생각했어요. 아, 얘기가 그렇군요. 아니고.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좀 짧은 것을 소화하는 능력들이 뛰어나니까 이 밤낚시라는 작품에도 예.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평론가님 말 들으니까 네. 쇼폼 생각을 요즘에 트렌드 생각을 했고 네네. 또 영화는 뭐 2시간, 2시간 반 된다는 우리 기존 상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약간 깨는 맞아요. 상식의 파괴 네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죠. 러닝타임 13분에 네. 극장가가 1,000원이다. 1,000원. 네. 그렇죠. 요즘 냉면도 유명한 집은 15,000원씩 하는데 냉면이. 자, 요즘 티켓값도 보통 15,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15,000원 하고 뭐 네. 특별 상영관이면 2만 원까지 육박하죠. 그렇다면 1,000원짜리 영화가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아, 수익 처음 같은 경우 이 작품이 이제 많은 관객, 그러니까 몇만 명을 모으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기대치보다 많은 관객이 모으기도 했고, 기대치보다는요. 하지만 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돈을 벌겠다는 개념보다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H 자동차 회사에서 자신들의 자동차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네. 이 자동차가 지닌 장점을 어필을 하는데 네. 이게 또 광고 효과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광고라고 하면 우리가 TV에서 작품을 보거나 중간에 네. 나오는 거를 광고입니다. 라는 것을 정말로 인식하고 보여주는 작품인데 네. 밤낚시 같은 경우는 광고입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서 이 자동차가 지닌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네. 이 밤낚시라는 작품은요. 카메라가 그 자동차에 설치된 캠 있잖아요. 네네. 그 시점으로 계속 보여져요. 아, 그렇군요. 예, 앞 화면도 그렇고 옆 화면도 그렇고 뒷 화면도 그렇고 밤에 이상 물체를 로미오라고 불리는 어떤 요원이 밤낚시 개념처럼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있으면 이 자동차를 활용해서 영화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이디어가 이제 좋은 것 같고요. 맞아요. 지금 네. 상영 중인데요. 그렇죠. 여러모로 파격적인 실험인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보시기에 이 밤낚시의 등장 이런 게 새로운 트렌드를 좀 앞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세요? 이 첫 번째 시도인 거잖아요. 극장에서 이렇게 짧은 영화를 정식으로 상영하는 경우가 처음이에요. 만약에 이게 반응이 좋기 때문에 다음 작품들이 연달아서 계속 나온다면 네. 저는 좋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 기대를 좀 걸어봅니다. 네. 자,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공포 영화 얘기입니다. 네. 우선 평론가님 네. 공포 영화 즐기십니까? 아니십니까? 저 공포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요? 네. 20대 때는요. 네. 아예 밤에 이제 그 공포 영화만 상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 12시에 극장 들어가서 오전 6시에 나오는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공포 영화의 계절이라고 불리는 여름입니다. 네네네. 여름에 보는 공포 영화의 매력 네. 어떤 건가요? 보통 이제 여름에 공포 영화 시즌이라는 공식이 생긴 이유는 너무 덥잖아요. 네. 오늘도 너무 더운데 6월이긴 하지만 오싹해져야 된다. 오싹해지는 것도 있는데 그게 단순하게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오싹해지는 걸 또 떠나가지고 네네. 극장이라는 곳 자체가 이렇게 상영을 할 때 관객들이 가장 최적의 환경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워. 어디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시원한 곳에. 예.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게 바로 또 공포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름 시즌에는 공포 영화다라는 그런 공식들이 나오게 된 배경인 거죠. 네. 그런데 공포 영화를 잘 만드는 네. 소위 공포 영화 맛집 제작사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어떤 데인가요? 블룸하우스. 블룸하우스라는 곳입니다. 네네. 이 블룸하우스라는 곳에는요, 그 공포 영화도 만들고 다른 장르의 작품도 만들지만 특히 공포 영화를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재미있게 만드는 곳으로 정평이 났어요. 이 블룸하우스가 특히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겟아웃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겟아웃 저 몇 번 봤어요. 몇 번이나 보셨군요. 예. 네네네. 너무 재밌고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작품이
예고편부터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하면서 네. 그리고 한국에서 200만 넘는 관객이 넘기면서 와, 그랬나요? 특히 저는 집에서 봤는데 사실. 집에서 보셨군요. 그러니까 저기 영화 채널에서. 네네. 그렇죠. 뭐 영화 채널에서 예, 보던 극장에서 보던 게라울이 지닌 그런 네. 가능성이 굉장히 폭발을 했던 거예요, 국내에서. 네네. 그러면서 아니 이런 영화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했는데 이제 블룸하우스라는 곳이었고 거기가 이제 그 명성을 쌓게 된 게 그걸 그 그쵸. 백인의 내 흑인의 신체를 씌운다. 맞아요. 그 영화 맞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였던 시절에 네. 그렇죠. 이제 백인들의 어떤 지배와 흑인들이 가진 공포를 이 영화에 사회적으로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블룸하우스에는요 제작을 할 때 규칙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작비 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60억 원이 넘으면 안 돼요. 그래요. 예, 심지어 60억 원을 책정해 놨는데 거기서 혹 한 100만 원 정도만 더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블룸하우스에서 우리가 좀 시장이요. 결제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때 어떻게 하냐면 100만 원을 넘기지 말고 네. 차라리 대사를 줄이던가 아니면 배우가 지닌 어떤 이미지를 좀 빼던가라는 네. 식으로 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요. 또 하나 겟아웃 보시면서 네. 거기는 이렇게 그 공간이 제한돼 있었잖아요. 집이라는 곳에. 그러니까요. 그쵸. 그 교회에 있는 외딴 맞아요. 곳에 있는 집. 그렇죠. 예. 집이라는 공간, 한정된 공간을 떠나지 않는 방식의 설정의 영화를 또 만들어요. 그럼 조금 더 무서워요, 사실은. 네, 무서운 것도 있고 네. 또 하나 뭐냐면 집 한 채만 그 준비해 놓고 만들어 놓으면 다른 곳을 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돈이 안 들죠. 예. 네, 그리고 스타의 활용도 이 블룸하우스에서는 최소화를 해요. 스타의 활용도. 예, 왜냐하면 스타 한 명을 만약에 캐스팅했을 때 아까 60억 원이라는 말씀 그렇게 드렸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돈 네. 나가는 스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에다노크 정도가 이제 블룸하우스 그러니까요. 영화에 나오긴 했거든요. 예, 뭐 예. 더 퍼지라는 작품에 그 정도 제외하는 많이 나오진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애니메이션 하면 픽사나 디즈니, 그렇죠. 히어로물 하면 마블. 네. 이렇게 떠오르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네네. 블룸하우스도 그런 브랜드가 된 겁니까? 그렇죠. 뭐 공포 영화라고 했을 때 이제 네. 블룸하우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겟아웃이라는 작품도 있고 그 전에 파라노멀 액티비티라는 작품도 굉장히 크게 네, 성공했어요. 네. 그리고 컨저링을 연출했던 제임스 완 감독도요. 이 네네. 블룸하우스에서 인시디어스라는 작품을 또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것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요. 공포 영화는 아니지만 위플래시라는 작품 있었는데 네. 음악 영화. 뭐 드럼 치고 막 하는 그 맞아요. 영화 말이죠. 네. 예, 예. 그 작품도 블룸하우스에서 참여를 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블룸하우스라는 곳은 제작비는 많진 않지만 새롭고 또 젊은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만든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요. 굉장히 네. 지금까지 롱런을 하고 있는데 신흥이라는 이 이름을 붙여요. 왜냐하면, 신흥? 예, 신흥 호러 명가. 예, 설립을 2000년에 했거든요. 야, 얼마 안 됐네요. 네, 24년 정도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예, 예. 분들이 이곳은 새롭다, 무섭다, 공포 영화 잘 만든다. 그러니까요. 예, 라고 아까 생각을 말씀하신 거하고 좀 겹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네. 전통적인 네. 뭐 약간 그 뭐 촌스럽다고 하나 옛날적인 네네. 그 공포 영화 하면은 사람을 이제 놀래켜야 되는데 그렇죠. 막 귀신 형상을 하고 나온다거나 막 네네. 소리로 놀랜다거나 네네네. 귀신이 나온다거나 네네. 이런 전통적인 거 말고 블룸하우스에서 공포 영화는 어떤 식으로 겁을 줍니까? 그 이제 겟아웃을 보셨다니까 말씀인데 겟아웃 같은 경우도 뭐 깜짝 놀라게 하거나 뭔가 이렇게 뭐 박수를 푹 놀리게 하거나 이건 없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예, 대신 심리적인 공포를 이 작품들 블룸하우스 영화들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다루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콰이어트 플레이스라고요. 네네. 괴수가 나오는 그런 공포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작품도 제작비가 많지는 않아서 네. 혹시 이 정도 보니까 블룸하우스에서 만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블룸하우스에서 수장이 있거든요. 제이슨 블룸이라고. 네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렇게 괴수가 나오거나 정말 눈에 띄는 유령이거나 우리 스타일은 아니야. 심리로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맞아요. 심리적인 공포를 만드는 게 우리의 특징이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블룸하우스의 가장 주요한 공포를 주는 효과인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네. 아까 뭐 겟아웃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블룸하우스적인 특징을 가진 영화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 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으면 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요. 짤막하게. 예, 예. 프레디의 피자 가게라고 있었는데 네네. 한국에선 크게 성공하진 않았는데요. 미국에선 크게 성공했어요. 이게 게임 원작 영화거든요. 네네. 뭐냐면 게임은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블럼하우스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공포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10대, 특히 10대들은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고 무서운 거에 대한 모험심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예, 바로 블럼하우스가 왜 롱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튼 우리나라 공포 영화 스타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네. 자, 네네, 그 짤막하게만. 뭐 한국 공포 영화들은요 예전에 네. 보게 되면 한이라는 정서가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항상 귀신이 이렇게 등장한다던가 그렇죠. 예, 이런 작품들이 많았잖아요. 저승사자가 나온다거나. 네, 그렇죠. 그거보다는 이게 이 블럼하우스는 좀 심리적으로 이렇게 조여온다 맞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네. 네. 자, 앞서 공포 영화 이제 매력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우리는 왜 공포 영화를 찾는가? 네네. 과연 관객들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네. 공포 영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네. 항상 사람들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걸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은데 공포 영화들이 그런 장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겟아웃 같은 작품을 봤을 때 네.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느끼는 공포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공론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잖아요. 네네. 공포 영화가 그런 효과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회가 이 개인이 현 시점에서 지닌 공포는 무엇인가 그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장르가 바로 공포 영화예요. 그래서 공포 영화는 무서움, 놀라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무의식의 의식 안에 있는 어떤 정체가 무엇이냐를 알려주게 하는 것도 이 장르만의 특징인 거죠. 그렇다면 공포 영화 재밌게 보는 방법 뭘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포 영화 나는 무서워서 못 보겠어. 조금 덜 무섭게 하는 팁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포 영화는 무조건 영화이고 그냥 한 사람이 그 위험에 처해 있어도 그 스크린 밖으로는요. 수많은 스태프들이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장면을 저는 상상을 해요. 어쨌든 그러면은 내가 죽지는 않는다. 제가 죽지도 않고 네. 저기 그 스크린 안에 혼자 있지만 저 옆에는 많은 스태프들이 있어. 네. 그걸 생각하면 덜 무서워. 네, 그러면 좀 덜 무서울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영화를 둘러싸고 있는 스텝을 생각하라. 그렇죠. 한국 공포 영화 딱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뭐 추천해 주시겠어요? 딱 하나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저는 그중에 좀 덜 알려지고 좋은 작품이 2000년에 나온 소름이라는 작품이 네네. 있어요. 윤종찬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정말 낡은 그런 아파트에서요. 귀신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건물 하나 보여주는 것만으로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작품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남웅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710님이 평론가님 KBS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듣던 목소리인데 뉴스레터 K까지 나오셨군요. 목소리만 듣고 딱 알았습니다. 흐흐. 시원한 주말 보내세요. 목소리 약간 힘줬습니다. 자, 1826님이 오후 근무 시작은 뉴스레터 K로 항상 시작합니다. 오늘 내용 정말 멋졌어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7711님이 유익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입니다. 그래서 짧은 여름밤에 어울리는 곡 준비했습니다. 사니와 레이나가 함께 부른 노래 한여름밤의 꿀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